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을 세계화 있는 가장 현대적인 관문이라 불리는 이곳의 돌길 위로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차가운 하얀 네온 불빛이 번쩍이는 타일 바닥에 반사되어 깨진 구슬처럼 흩어지는 빗방울을 비추었다. 축축한 흙냄새가 공항 특유의 기름 냄새와 섞여 친근하면서도 낯선 분위기를 자아냈다. VIP 대기실의 화려함과 항공편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22살의 정하윤은 청소 도구함 옆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고향 연천에서 신던 진흙 묻은 슬리퍼는 아직 닦지 못했고 낡은 천 배낭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연약한 방패처럼 가슴 앞에 꼭 껴안고 있었다. 오늘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하윤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작은 읍내 연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첫 버스를 탔다. 그녀는 방금 공항의 임시 청소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장기 계약도 고정된 급여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윤에게는 매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가 계신 고향의 작은 골목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어릴 때부터 하윤은 비누 냄새, 부엌에서 나는 냄비 소리, 그리고 집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을 잠기게 하는 비에 익숙했다. 그녀는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처럼 뜨겁고 연민과 조용한 인내로 가득한 마음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어이, 꼬마, 거기서 뭐해? 이리 와, 일 가르쳐 줄게. 한 여인의 목소리가 하윤을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냈다. 그녀는 40대 정도의 베테랑 청소원 강혜진 씨였다. 작은 체구지만 다부졌고 손에는 긴 대걸레를 잡았던 날들의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의 미소는 비 온 뒤의 햇살처럼 따뜻해서 하윤은 아직 망설였지만 살짝 미소 지었다. 네, 근무 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작게 대답하며 일어섰고 떨리는 손으로 혜진 씨에게서 대걸레를 받았다. 그래, 좋아. 신입들은 보통 서툴지만 일찍 온 건 플러스 점수야. 혜진 씨는 일반 구역과 VIP 구역을 잇는 7번 복도를 따라 하윤을 안내하며 말했다. 여긴 사람이 적게 다니지만 반짝반짝하게 닦아야 해. 높은 분들은 까다로워. 특히 VIP 구역은. 명심해. 여기선 규율이 제일이야. 하윤은 혜진 씨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고 그녀는 이를 가르치며 직업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했다. 며칠 만에 압박감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 VIP 승객 근처에서 물을 엎질러 혼난 사람도 있었지만 혜진 씨는 말했다. 어떤 직업이든 고충은 있어. 중요한 건 마음으로 일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두 사람이 대기 구역을 지날 때 25세 정도의 또 다른 젊은 여성, 윤지은이 다가왔다. 지은은 가벼운 화장을 하고 청소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하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혜진 씨에게 옅게 웃었다. 또 신입이에요, 언니? 요즘은 다들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네. 청소가 쉬운 줄 알고. 며칠이나 버틸지 보자고요. 혜진 씨는 가볍게 웃었다.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 지은아.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울통 엎지른 거 기억나는데 지은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고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다.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식으로 빵을 포장하지 못했다고 빵집 주인에게 혼났던 시골에서의 비아냥에 익숙했다. 아침 5시부터 하윤은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지런히 복도 구석구석을 닦았고 대걸레가 타일 바닥을 스치며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자국을 남겼다. 유리창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얇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손은 찬물에 쭈글쭈글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VIP 구역으로 이어지는 유리문 근처는 그녀에게 배정된 구역이었는데 그녀 같은 직원이 감히 고개를 들기 힘든 곳이었다. 지나가는 승객들은 모두 화려한 정장을 입고 명품 캐리어를 끌었으며 값비싼 향수 냄새가 스쳐 지나가자 하윤은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의 낡은 슬리퍼에 머물까 두려워 자동으로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갑자기 근처에 서 있던 경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아침에 한성그룹에서 높은 분이 오신대. 어쩌면 김재훈 회장님 본인이실지도 몰라. 한 경비원이 작게 말했다. 경호팀이 새벽 4시부터 와서 길을 터놓고 있었어. 하유는 어렴풋이 들었지만 한성그룹이라는 이름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주워온 낡은 신문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운송 및 물류업계의 거대 기업으로 그녀 같은 사람이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고 근무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복도 구간을 깨끗이 닦으려 애썼다.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쿵! 하유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대기 구역 근처 돌 의자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소박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했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작은 여행 가방이 열리며 몇 장의 종이가 흩어져 타일 바닥 위를 스쳤다. 주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고 몇몇은 힐끗 보았지만 서둘러 지나갔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아마 길 잃은 노인인가 봐. 경비원 불러. 하유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돕지 않았다. 반사적으로 하유는 대걸레를 놓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았다. 그의 맥박은 약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아저씨, 제 말 들리세요? 제가 사람 불러드릴까요? 하유는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심하게 지나갔고 몇몇은 말썽에 휘말릴까 두려운 듯 캐리어를 멀리 끌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한 중년 남성이 스쳐 지나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마 술에 취했나 보네. 소란 피우지 말고 경비원 불러. 하유는 신경 쓰지 않았다. 10년 전 아버지가 연천시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군중은 쳐다보다가 돌아섰고 없던 사람은 병이 옮을까 두려운 듯 아이들을 멀리 끌었다. 그때의 어린 하유는 그저 울면서 아버지가 서서히 숨을 거두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무관심 속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냈고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르며 혜진 씨에게 전화했다. 언니, 7번복도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진정해. 바로 갈게. 거기서 할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 혜진 씨의 목소리가 안심시키듯 울렸다. 하유는 무릎을 꿇고 유니폼 재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며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 애썼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곧 사람이 올 거예요. 공항 스피커에서 곧 이륙할 비행기를 알리는 소리가 울렸지만 하윤에게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쓰러져 있는 남자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만약 외면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선함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10분 후 공항 의료팀이 도착했다. 흰 가운을 입고 의료용 안경을 쓴 2명의 직원이 서둘러 노인을 확인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심장이 약해요. 즉시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들은 그를 들것에 싣고 의료구역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신속하게 옮겼다. 하유는 일어서서 일터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동호라는 이름의 한 경비원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정씨, 잠깐만요. 보안실로 오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유는 깜짝 놀랐다.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물었다.
동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지만 관리팀에서 사건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합니다. 하윤은 싸늘함을 느꼈다. 혜진 씨는 공항에서는 규율이 최우선이라고 경고했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다. 이 일은 시골에서 비료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윤은 동호 씨를 따라 보조 복도를 지났고 발걸음은 납을 매단 듯 무거웠다. 보안실은 복도 뒤편에 숨겨져 있었고 눈부신 흰 조명 아래 차가웠다. 하윤은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메모를 하고 있는 보안 직원이 있었다. 이름이 뭐죠? 남자가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하윤입니다. 임시 청소원이고 오늘이 첫 근무입니다. 하윤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VIP 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피크 시간대에 VIP 고객들의 길을 막고 통로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고 유니폼 자락을 꽉 쥐었다. 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돕지 않아서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를 깨어있게 하려고 했을 뿐 누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은 대답하지 않고 몇 줄을 더 적었다. 그들에게 하윤은 이전에 있었던 경우들처럼 의도적으로 주목을 끌려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방문이 열렸다.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섰고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가슴에는 한성그룹의 상징인 날개 모양 로고가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하윤에게 시선을 멈췄다. 당신이 오늘 아침 제 아버지와 접촉한 사람입니까? 하윤은 벌떡 일어섰다. 당황스러웠다. 네. 아버님이요?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재훈 회장님의 아들 김민수입니다. 아버지는 방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다. 보안 직원은 자세를 고쳐 앉고 더 이상 메모를 하지 않았다. 민수는 하윤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화나 있지는 않았지만 탐색하는 듯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대답했다. 네, 그냥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돕지 않아서 제가 붙잡고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마치 말의 허점을 찾으려는 듯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안 직원을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그는 하윤에게 다시 돌아섰다. 아버지가 안정되시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민수는 방을 나섰고 이상한 침묵이 남았다. 하윤은 거기에 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걱정, 놀라움, 그리고 막 싹트기 시작한 작은 희망. 오늘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그녀는 남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하윤은 혜진 씨가 기다리는 청소 구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하윤을 보았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하윤은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혜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벌 안 받아서. 하지만 조심해. 여기선 좋은 일 해도 오해받을 수 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작은 칼자국처럼 남아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 선행은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다른 동료들의 시선은 변해 있었다.
윤지은은 지나가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착한 척 잘하네? 첫날부터 주목받고 하윤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바닥을 계속 닦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형성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이 자신을 좌절시키게 두지 않을 것이다. 공항의 불빛 아래 그녀는 의심과 상처를 닦아내듯 한 평방미터씩 닦아내며 선행이 한강이 서울을 조용히 흐르듯 없던 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을 지켰다. 비는 그쳤지만 인천공항의 공기 중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7번 복도를 비추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윤은 청소 작업을 계속했다. 타일 바닥을 스치는 대걸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항공편 안내 방송 소리와 어우러져 슬픈 리듬을 만들어냈다.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만 하윤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 자처한 김민수와의 짧은 만남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아니면 노인을 도운 행동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 하윤의 이야기를 들은 혜진 씨는 청소 구역으로 돌아와 그녀의 일을 점검했다. 그녀는 유리벽에 기댄 채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닥을 닦는 하윤을 바라보았다. 잘했어, 하윤아. 하지만 다음번엔 먼저 사람을 불러. 여기선 함부로 행동하면 주목받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그녀는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무도 멈춰서 돕지 않았을 때 그의 무력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요. 하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여전히 대걸레를 꽉 쥐고 있었다. 혜진 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마음은 착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선행에도 신중함이 필요해. 아무튼 근무 끝났으니 뭐 좀 먹으러 가자. 내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사줄게. 하윤은 살짝 미소 지으며 하루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윤지은이 물통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하윤을 꿰뚫는 듯했다. 어머, 유명해졌네? 한성그룹 사람까지 만났다며 지은은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첫날부터 눈에 띄는 법을 안 해. 혹시 높은 분 비서라도 되려는 속셈이야.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비아냥에 익숙했지만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전히 작은 칼날처럼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다. 혜진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섰다. 지은아, 그만해. 쟤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질투나면 솔직히 말하지, 왜 돌려 말해. 지은은 콧방귀를 뀌며 턱을 치켜들었다. 질투? 시골에서 올라와서 슬리퍼에 진흙이나 묻히고 다니는 애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언니. 그녀는 돌아섰지만 한마디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조심해, 하윤아. 여기선 튀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해. 하윤은 가만히 서 있었다. 대걸레 자루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혜진 씨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복도 밖으로 이끌었다. 신경 쓰지 마. 지은이는 내가 주목받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걔도 신입이었을 때 혼난 적이 있어서 지금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지은의 말이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눈에 띄고 싶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일을 잘해서 어머니께 돈을 보내고 언젠가는 아버지를 잃은 기억이 골목마다 배어있는 연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근무는 저녁 7시에 끝났다. 하윤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낡은 스웨터를 걸치고 공항 근처의 자취방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다. 혜진 씨는 약속을 지켰고
그녀를 직원 구역 뒤편에 숨겨진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다. 식당에는 나무 테이블 몇 개가 있었고 부엌에서는 향긋한 짜장면 냄새가 풍겨나왔다. 두 사람은 따뜻한 국수 2그릇과 김치 1접시를 주문했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하유는 혜진 씨에게 연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힘든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진 씨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눈으로 들어주었다. 나도 시골에서 올라왔어, 하유나. 옛날에 부산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계속 밀렸지. 여기 취직했을 때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국 어디든 어려움은 있더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혜진 씨는 국수를 저으며 말했다. 오늘 넌 옳은 일을 했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 하유는 미소 지었고 하루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국수 한 젓가락 한 젓가락을 먹었고 진한 검은콩 소스 맛의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두부찌개가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언니.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제가 잘못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요. 아니야, 혜진 씨가 대답했다. 김민수 같은 사람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그가 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면 아마 좋은 일일 거야. 하지만 조심해. 너무 큰 일에 휘말리지는 마. 다음 날 아침, 하유는 복잡한 심정으로 공항에 돌아왔다. 지은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무서웠지만 무엇보다도 김민수의 말이 걱정되었다. 아버지가 안정되시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약속일 수도 있었지만 경고일 수도 있었다. 오늘 아침 근무는 더 수월했지만 7번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하유는 조용히 일했고 이따금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지은의 시선을 피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하윤이 대기 구역 근처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정하윤 씨, 그가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예요. 하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있는 날개 모양 로고, 즉 한성그룹을 알아보았다. 김민수 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오시죠. 남자는 더 이상 말없이 하윤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당황하여 혜진 씨를 찾았지만 그녀는 다른 구역에 있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걸레를 내려놓고 남자를 따라 VIP 구역으로 이어지는 보조 복도로 들어섰다. VIP 대기실은 하윤이 본 어떤 곳보다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그리고 정교하게 배치된 큰 화병들. 김민수는 창가에 서서 막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하윤이 들어서자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정씨, 그가 평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응급처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윤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서 있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저희 가족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아직 쇠약하십니다. 괜찮으시다면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고 하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성그룹 인천지사에서 행정직을 찾고 있습니다. 학력은 필요 없지만 정직함과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유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행정직. 한성그룹에서?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 씨의 말이 떠올랐다. 조심해. 너무 큰일에 휘말리지는 마.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는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듯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결정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는 그녀에게 날개 로고와 전화번호가 인쇄된 작은 카드를 건넸다. 하유는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VIP 라운지를 나서며 하유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7번 복도로 돌아왔고 대걸레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의 불빛 아래 그녀는 명함을 바라보았다. 희망,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선행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믿음이 뒤섞인 채 하유는 VIP 대기실을 나섰다. 김민수의 명함은 작지만 무거운 의미를 지닌 채 여전히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7번 복도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한성그룹의 행정직.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속할 수 있을지 모르는 낯선 세계로 이끄는 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명함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걸레를 잡고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한강이 서울을 조용히 흐르며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실어 나르는 것처럼. 황혼이 공항의 유리창을 노랗게 물들일 때 하유는 근무를 마쳤다. 그녀는 혜진 씨에게 김민수와의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불신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취방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의 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며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연천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작은 식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 매일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니. 만약 이 일을 받아들인다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 더 이상 식당 주인의 잔소리를 듣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한성그룹의 세계가 너무 혹독하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일자리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그날 밤, 작은 자취방에서 하유는 낡은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 날개 모양의 로고가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네온 불빛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큰 회사에서 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자는 보내졌지만 하유는 어머니가 바로 답장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연천에서 어머니는 긴 하루의 노동 끝에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공항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모습, 김민수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지은의 비꼬는 말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하유나, 남보다 잘할 필요는 없어. 그저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되면 된단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말은 여전히 가장 외로울 때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불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하유는 김민수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직원 구역의 구석진 곳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벨이 3번 울린 후 민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씨? 생각은 다 하셨습니까? 네, 하유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잘 못할까봐 두려워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말에 아버지를 뵙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유는 전화를 끊었다.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는 7번 복도로 돌아왔고, 일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지은은 보이지 않았지만, 동료에게서 그녀가 청소 절차를 잘못해서 관리자에게 주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혜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는 똑똑하지만 질투심에 눈이 멀었어. 너는 그렇게 되지 마, 하유나. 마음으로 일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주말에 하유는 어머니가 연천의 시장에서 사주신 유일한 흰 셔츠를 입었다. 그녀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김민수가 자취방으로 보낸 검은색 세단은 그녀가 어떻게 앉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색하게 만들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한성그룹의 김재훈 회장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정씨, 노인이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날 모르지만 난 당신에게 목숨을 바쳤소. 하유는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재훈 씨는 미소 지으며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당신에 대해 듣고 싶소. 하유는 망설이다가 이야기했다. 그녀는 연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힘든 날들과 작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훈 씨는 말을 끊지 않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말했다. 당신을 보니 내 어머니가 생각나는군. 그분도 힘들게 일했고 멸시받았지만 결코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지. 당신에게도 그것이 있소.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당신을 멀리 이끌 것이라고 믿소. 그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민수를 향해 돌아섰다. 민수야, 그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해라. 한성그룹은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하윤을 존중하는 듯했다. 한 달 후, 하윤은 한성그룹 인천지사에서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일정 정리와 서류 처리라는 간단하지만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을 맡았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컴퓨터에 서툴렀지만 새로운 동료인 수진 씨가 언니처럼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다. 청소팀에서처럼 의심스러운 시선도 비꼬는 말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작지만 존중을 받았다. 혜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따뜻한 쇠고기국 한 그릇으로 하윤을 축하해 주었다.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녀는 눈이 반짝이며 웃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언니. 언니가 없었다면 제가 계속할 용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하윤이 직장을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하윤이 7번 복도에서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는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피로만 가득했다. 하윤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가볍게 미소 짓고 지나갔다. 그녀는 각자에게 자신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은을 바꿀 수 없듯이 자신의 과거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내일 저녁, 하윤은 한강변에 서서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 어머니, 재훈 씨, 그리고 7번 복도에서 한성그룹이라는 새로운 길로 자신을 이끌어준 선행에 대해 생각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마치 그녀의 선행이 비바람 속에서 길을 찾았듯이. 시간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하윤이 한성그룹에서 행정 업무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녀의 사무실은 공항에서 멀지 않은 3층 현대식 유리 건물에 있었고, 창밖으로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비행기들을 볼 수 있었다.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지만, 일정 조율, 데이터 입력, 고위 직원 지원 등 하윤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의 숫자에 익숙하지 않았고, 정중한 말투로 전화를 받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배우고, 큰언니처럼 끈기 있게 가르쳐준 수진 씨의 지시를 꼼꼼히 메모했다. 내일 저녁 퇴근 후, 하윤은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강변에 들렀다. 서울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강물은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조용히 들어주는 친구 같았다. 그녀는 연천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함께 사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하윤이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을 보낸 후였다. 어머니는 이제 자취방 근처의 작은 빵집에서 일하셨고, 여전히 힘든 날이 있었지만 일은 더 수월했다. 내가 잘되니 엄마는 기쁘다. 어머니는 새 사무복을 입은 하윤을 보며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웃고 계실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한성그룹에서 하윤은 사무직 세계가 7번 복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출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와 속삭임이 있었다. 저 애, 예전엔 청소원이었다며 한 남자 동료가 휴게실에서 말했고, 하윤이 문 뒤에 서 있는 것을 몰랐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셔틀버스라도 탔나? 수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하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마, 하윤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작은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매일 밤, 그녀는 사무실에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고 수진 씨가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읽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행이 단지 운 좋은 순간이었고 재훈 씨를 구한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하윤이 한 임원의 일정을 정리하고 있을 때 김민수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정 씨, 아버지가 주말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족의 공식적인 감사 인사입니다. 하윤은 이메일을 여러 번 읽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성그룹 회장 가족과 저녁 식사라니. 그녀는 그런 세계에 발을 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망설이며 답장했다. 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즉시 답장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가족 식사일 뿐, 격식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그냥 일하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하루 종일 집 근처 시장에서 소박한 드레스를 찾았다. 정중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것으로. 결국 그녀는 수진 씨의 조언대로 그냥 너 자신으로 있어, 하윤아.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라는 말처럼 소박하지만 우아한 연한 푸른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토요일 저녁, 하윤은 강남의 한 대저택 문 앞에 서 있었고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다. 유리벽과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넓은 집은 연천의 작은 나무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민수가 그녀를 맞으러 나왔다. 여전히 익숙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다. 정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에서 김재훈 씨는 큰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정씨, 앉으시오. 당신을 보니 옛날 내가 점고 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생각나는군. 저녁 식사는 하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재훈 씨와 민수 외에도 민수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들은 서울, 한강, 그리고 하윤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 등 소박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재훈 씨는 젊은 시절 한성그룹을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운송 직원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항에서의 당신의 선행은 그는 하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요. 한성에서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오. 하윤은 고개를 숙였고 목이 메었다. 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신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 지으며 하윤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특별한 아가씨야, 하윤아.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민수에게 말하렴. 그 애가 때로는 엄격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맞은편에 앉은 민수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이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지 않았다. 정 씨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배우더군요. 저녁 식사 후 민수가 하윤을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갑자기 말했다.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좀처럼 집에 사람을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선행 때문만이 아니라 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십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정씨.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때 하윤은 거울 앞에 서서 연한 푸른색 드레스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7번 복도에서 진흙 묻은 슬리퍼를 신던 소녀가 아니었지만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의 명함을 꺼내 10년 전에 찍은 작은 가족 사진, 즉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옆에 놓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렵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하윤은 혜진 씨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높은 분 댁에 초대받았다며? 나한테도 좀 얘기해줘. 하윤은 웃으며 답장했다. 언니, 오늘 저녁에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할 얘기가 많아요. 공항의 불빛 아래, 그녀는 자신이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작은 모래알조차도 함께 모이면 견고한 강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선행과 끈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의 이야기, 하윤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며 하윤이 한성그룹에 발을 들인 지 6개월이 흘렀다. 3층 사무실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익숙한 일부가 되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은 더 이상 그녀를 겁먹게 하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원들의 복잡한 일정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영어로 긴 이메일을 처리하며 심지어 서류 검토의 꼼꼼함으로 수진 씨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다. 하윤은 더 이상 진흙 묻은 슬리퍼를 신던 서투른 소녀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연천의 따뜻한 마음, 즉 공감하고 어려움 앞에서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인천에 정착하여 빵집에서 웃으며 일하셨다. 하윤은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새 스웨터를 사드렸고 어머니가 수년 동안 입었던 낡은 스웨터를 대신했다.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윤을 껴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저녁마다 두 모녀는 작은 자취방에 앉아 두부찌개나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연천의 옛날 이야기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이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수진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에 들어왔다. 하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인사팀에서 널 초급 관리자 교육 과정에 추천했어. 내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하윤은 깜짝 놀라 키보드에서 손을 멈췄다. 관리자요? 언니, 제가 어떻게 관리자를 해요? 저는 여기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수진 씨는 크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겸손하네. 김재훈 회장님께서 직접 널 이 교육 과정에 추천하셨어. 너 같은 사람은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셨대. 못 느꼈어? 사무실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어. 신중하고 세심하고 결코 불평하지 않는 모습 말이야.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재훈 씨 댁에서의 저녁 식사, 선행과 끈기에 대한 그의 말을 기억했다. 하지만 관리자라니. 그것은 너무 큰 발걸음이었고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책임이었다. 언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요. 만약 제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제가 운 좋게 여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수진 씨는 그녀 옆에 앉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아, 두려움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넌 7번 복도에서 여기까지 왔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 자신 덕분이야. 한번 해봐.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 주말, 하윤은 다시 한강변에 서서 조용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모서리가 약간 다른 김민수의 명함을 들고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공항 청소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관리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일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자신의 선한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김 이사님, 이번 기회에 대해 이사님과 재훈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혜진 언니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정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인사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성그룹은 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당신 같은 사람이 항상 필요합니다. 교육 과정은 한 달 후에 시작되었다. 하윤은 현대적인 강의실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대부분 자신보다 학력과 경험이 많은 젊은 동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7번 복도에서 바닥을 깨끗이 닦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듣고 메모하고 질문했다. 한 그룹 과제에서 그녀는 조장을 맡았고 강요하는 대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 동료인 태민 씨는 수업 후 그녀에게 말했다. 하윤 씨, 당신을 보니 관리자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교육 기간 동안 하윤은 민수의 지원을 받아 작은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청소원이나 경비원 같은 일반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승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지지해준 혜진 씨와 기회가 주어졌다면 변했을지도 모를 지은을 떠올렸다. 프로젝트는 재훈 씨의 승인을 받았고 하윤은 수진 씨의 지도를 받아 시행을 책임지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 인천에 눈이 가볍게 내리기 시작했을 때 하윤은 혜진 씨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항상 자신 곁에 있어준 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새 목도리를 들고 갔다. 7번 복도는 예전과 같았고 불빛 아래 반짝였지만 이제 하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혜진 씨는 그녀를 껴안고 크게 웃었다. 우리 꼬마가 이제 어른이 다 됐네.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진 언니, 참여하시겠어요? 언니가 처음으로 도전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혜진 씨는 깜짝 놀라더니 눈이 반짝이며 웃었다. 나 이제 늙었어, 하윤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준다면 한번 해볼게. 공항을 떠나면서 하윤은 7번 복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녀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다. 한강은 여전히 밖에서 흐르고 있었고 눈빛 아래 반짝이며 작은 선행이라도 파도처럼 퍼져 새로운 기슭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인천에는 눈이 더 짙게 내렸고 공항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는 얇은 흰색 층이 덮였다. 하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을 걸었고 그녀의 숨결은 공기 중에서 작은 연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방금 한성그룹 인사팀과의 회의를 마쳤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일반 노동자 지원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은 한성그룹의 로고에서 영감을 받아 날개라는 이름이 붙었고 혜진 씨처럼 승진 기회가 멀다고 생각했던 직원들에게 컴퓨터, 의사소통, 시간 관리 같은 기본 기술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윤은 첫 등록자 명단을 보며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혜진 씨는 인천공항의 다른 청소원 및 경비원 20여 명과 함께 등록했다. 그 중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윤지은의 이름을 발견했다. 하윤은 지은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은뿐만 아니라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교육과정 개강식은 한성그룹 지사의 작은 강당에서 열렸다. 하윤은 마이크를 들고 군중 앞에 섰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수진 씨의 격려하는 눈빛과 맨 뒷줄에 앉은 김민수의 존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는 약간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예전에 인천공항 7번 복도의 청소원이었습니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분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반대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날개는 단지 교육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하윤을 미소 짓게 하기에 충분히 따뜻했다. 혜진 씨는 맨 앞줄에 앉아 자부심에 찬 눈빛으로 반짝였다. 멀리 구석에 앉은 지은은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하윤은 마치 지은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호기심 어린 기색을 알아차렸다. 개강식이 끝난 후 혜진 씨가 하윤을 한쪽으로 끌었다. 내가 이렇게 리더처럼 말하는 걸 듣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며 웃었다. 넌 나에게 늙었든 젊었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서 하윤은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언니가 먼저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혜진 언니. 다음 몇 주 동안 하윤은 관리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날개 프로그램을 감독했다. 그녀는 수진 씨와 인사팀과 협력하여 일반 노동자들의 일정에 맞는 수업을 설계했고 그들이 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보장했다. 그녀는 또한 각 참가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나이 든 경비원은 아들의 숙제를 돕기 위해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한 청소부 아주머니는 관리자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배우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들은 하윤에게 선행이란 단지 사람을 구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했다. 어느 날, 하윤이 교육과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을 때 지은이 갑자기 사무실 복도에서 그녀를 찾아왔다. 정하윤, 지은은 비꼬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딱딱한 목소리로 불렀다. 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공항에서 내가 너한테 공평하지 못했어. 하윤은 깜짝 놀라 지은이 먼저 말을 걸 줄은 몰랐다. 괜찮아요, 지은 언니,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누구나 오해할 때가 있죠.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천 가방을 꽉 쥐었다. 나는 너를 질투했어. 너는 연천에서 왔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목을 받았지. 나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깨달았어. 나는 너처럼 선한 마음이 없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이 붉어져 있었다. 이 프로그램 고마워. 나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있고 처음으로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하윤은 미소 지으며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언니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언니를 믿어요. 사무실 복도에서의 그 순간, 하윤은 마치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데 자신을 도운 것이기도 했다. 봄이 오자 인천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날개 프로그램은 인천지사뿐만 아니라 한성그룹의 다른 지사로도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된 김재훈 회장은 프로그램의 한 수업을 방문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 하윤이 그룹 과제를 지도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그녀를 밖으로 불러냈고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정씨,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공항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이 그저 마음씨 착한 소녀라고만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소. 한성그룹은 당신이 있어 행운이요. 하윤은 고개를 숙였고 목이 메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재훈 씨는 크게 웃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소. 당신이 나에게 기업은 돈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소. 어느 날 저녁, 하윤은 어머니를 한강변으로 데려갔다. 두 모녀는 나무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다. 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는구나, 하윤아. 내 아버지도 분명 그럴 거야. 하윤은 미소 지었고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7번 복도, 인천의 비 오는 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 즉 혜진 씨, 수진 씨, 재훈 씨, 그리고 지은까지 떠올렸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작은 파도를 실어 멀리 떨어진 기슭으로 퍼져나갔다. 하윤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 선한 마음을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가지고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딘가 서울의 불빛 아래 선행의 파도는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삶에 닿으며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하윤의 이야기, 인천공항에서의 선행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7번복도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전체 여정을 바꿀 수 있는 순간들이죠.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선행은 가장 어두운 날들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따뜻하고 영감 가득한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